세 덩어리인데 이게 다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좀 당진 그 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례도 좀 몇 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 관리 역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순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죠. 이게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게 충돌을 하는 그림들이거든요. 이게 충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김성현 교수님은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문명의 충돌입니다. 이게 어떤 문명 간의 충돌일까요? 이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거든요. 이게 막 비전도 충돌하고 물리적으로 항공기도 충돌하고 배도 충돌하고 사람도 충돌하고 갈등이 많은데, 이런 책이 이게 헌팅턴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게 근데 제목이 문명의 충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명과 어떤 문명끼리 충돌을 얘기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머릿속에 잡히실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티안 지금 하마스하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충돌은 신이 충돌이니까 신들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사람이 풀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정치학자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도 많고 충돌도 많은데 여기서 뭐 완전하게 벗어나기는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뭐 오염수도 최근에 오염수 문제도 있고 뭐 많습니다. 지금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앞에서 시끄럽기도 하고, 뭐 지금 정치권에서 뉴스를 보면은,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정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좀 좋은 소식 좀 없나, 맨날 국회 여야 간에 싸운 것만 어떻게 이렇게 뉴스를 도배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시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여기 남성분들이 좀 저를 포함해서 이해를 좀 하고 할 것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로당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훗날 혹시 가셔야 될지도 모르는 양로원 같은 데서 남자 어르신하고 여자 어르신하고 텔레비 텔레비를 어떤 것을 보시려고 하느냐, 채널을, 그거를 이제 그 직원분이 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남성분은 주로 어떤 것을 보려고 한다, 여성분들은 뭘 보려고 한다 하는데, 정답이 뭐냐면 남성분들은 주로 뉴스를 봐야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치에 관한 관심이 좀 본능적으로 있는 모양인데, 할머니분들은, 여성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우리 남자분들이 좀 연세가 그렇게 드셨어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궁금한지, 자식들 또 싸우나 그래도 한번 보긴 봐야지, 그런 생각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이해는 갈 듯 말 듯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정치가 좀 평온해져 가지고 관심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 갈등 사회의 공공 정책,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서 하여튼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당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당진이 태안, 당진, 보령, 서천 화력발전소가 있는 바람에 참 어려움도 많고 많이 힘드셨죠. 말씀 안 하셔도 뭐 밖에 있는 사람이 알 정도니까, 안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그걸 치독은 겪으셨겠어요. 그렇지만은 당진은 끝끝내 그래도 시승격이 되고, 시승격 세미나 때도 그때 같이 여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당진이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발전소, 그다음에 송전탑, 송전선로 등등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여기 이게 저희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이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용역을 했던 용역 보고서 제가 표지를 집어넣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이제 최근까지 이제 송전설로 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올라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단지로다가 삼성 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단지가 하나 들어가면 전기를 무진장 쓰게 되는 거예요. 물도 무진장 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전기는 어디서 쓰냐면 당진 화력에서 나온 것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전기를 비싸게 받아가지고 당진에서 이것을 환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우리 제도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쭉 있는 우리 충남 서해안 지역이 사실 어려움이 많죠. 그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은 두개 놓고서 됐다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진을 하셔도 그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이 화력발전소가 나와가지고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환경공학에서. 그러니까 1년 동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돈으로 환가를 해보니까 한 4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분을 보니까 4조가 나오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조가 손실이 나는데 법적으로 보상 혹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될까? 4조 손실 났으면 한 1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다가 된 지원금은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거를 빨리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전기세에다가 붙여가지고서 그 지역에 어떤 화력 발전세 같은 것이 지금 있긴 있어요. 있지만서도 금액이 1년에 충남도에 떨어지는 것이 300억이 안 됩니다. 이거 한 3천억 이상 떨어지게 해가지고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을 비롯해서 그 지역 쪽에 사실 환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이걸 다 법을 고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발전소는 없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70%를 다 충남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전기세를 거기는 또 더 많이 내가지고 이쪽에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또 거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치력하고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법령 개정 같은 것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5년째 송전탑에 막힌 30조 반도체 공장 그래도 간신히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고 이 과정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마음이 아픈 거긴 하지만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메리츠 이제 분할 규정 문제인데 어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연구원에 그 정년하기 전에 이게 나왔어요. 2010 정년하기 전에 막 이게 떨어졌는데 이 건이 충남도에서 그냥 핫 이슈가 됐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당진은 이게 옛날부터 등기부상 지적도상으로다가 우리 관할이었고 당연히 우리 거다라고 생각했고 충남도는 이제 그렇게 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경기도와 평택시는 생각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게 주인 없는 땅일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법을 보게 되면은 이 지방자치법상으로다가 단체장끼리 지역끼리 합의를 못하게 되면은 장관이 소관 장관, 행정 맞으면 안전부 장관이죠.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법을 2009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근데 그럼 이 땅을 가지고서 이 매립제 관할권을 그럼 우리 거냐 이게 합의가 되게 어려우니까 갈등 조정을 못하니까 표류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국은 경기도 평택시 손이 들게 됩니다. 이게 그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게 돼요. 이게 충남도 당진시 관할이 경기도와 평택시로 뒤집어집니다. 이게 그때 상황이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가 연권에 있는데 도청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이제 지금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니까 충남도에 논리를 갖다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와서 막 밤새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하늘을 보고서 막 정말 통보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에 5년 전부터 저 준비를 친일을 해왔다고요. 돈도 많으니까 용역비를 막 왕창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무슨 의원, 자문위원, 무슨 의원 해가지고 그 이해 당사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하게끔 논리를 개발했고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근데 뭐 지나간 얘기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에 충남 도지사였던 도지사는 경기도에 대선 나가기 위해서 막 경기도에 가서 연설하고 다녔던 시절이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우리가 한 국가를 형성하려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아주 정치학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에 이걸 대입을 해보면은 국민은 지방자치제에는 주민이라는 인격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토라는 것은 하나의 관할권이 되는 것이고 저기 행정구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권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자치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단체장은 그 자치권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거는 이제 우리 관할에서 이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목은 좀 마음이 무거운 대목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은 특정 관할 지역에 정해지지 않게 되면은 그 분쟁 해결 조정 분쟁 조정 그 기준이 뭐냐면은 원래 그러면 소유가 어디 있었느냐 관할이 어디 있었냐 해가지고 당초에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근거가 잘 안 나타나. 그럼 두 번째로다가 주변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가 보증을 해줄 수 있느냐. 그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 무인도 같은 경우에 저기 소속이 안 된 경우에 어떻게 그걸 관할권을 줄 때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좀 비슷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실효적 지배권이 누가 있느냐. 근데 충청남도나 당진시에서는 특별히 우리 거니까 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놔뒀는데 경기도와 평택시는 기반시설을 다 깔아놨거든. 거기에 상수도, 수도, 뭐 전기 해가지고서 기초시설을 갖다 쭉 투자를 해놓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와 보니까 여기는 충남이나 당진 쪽에서 하는 데가 아니라 경기도 쪽에서 이걸 해야 맞겠구만.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게 실질적 지배권 해서 실효적 지배라고 합니다. 이게.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거면은 우리 거답게 다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손을 놨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어떻게 보면 방심을 했고 저쪽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뭐 평택항을 갖다가 뭘 어떻게 한다 거기에 개발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착착착착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들이대미니까 청사진이 없는 이쪽은 밀리게 되는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참 순진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좀 합리적으로 좀 선제적인 대응도 해야 된다는 그런 뼈아픈 교훈이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제인식해가지고 그때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수호대책위원회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종식 위원장님이 그때 고문을 오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위원장 하셨는데 그때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이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자기 행정구역이나 관할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장수와 영토를 잃어버리는 장수가 병사와 자기 영토를 갖다 잃어버린 장수라고 하면은 그 훌륭한 장수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진 쪽에서는 화력발전소뿐이 아니라 이제 제철 산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제철, 뭐 동국제약, 동부제철 이렇게 쭉 있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당진시 제철소 주변 지역 피해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해서 이게 당진 그 문예 이 전당에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겁니다. 이게 그때 나왔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당진시 개발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퇴직하고 나서 갈등관리학회 연구원만 같이 있으면서 당진시 개발위원회하고서 MOU도 했습니다만은 많이 일을 나름대로 좀 많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어요. 이게 다 근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철 산업은 그럼 지원해 주는 게 없느냐, 있느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생님? 그건 없습니다. 지금 포항제철 같이 거의 공기업 수준인데도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근데 현대제철은 좀 민간이잖아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저기서 나오는 강판이 주로 현대자동차로다가 막 1차적으로 들어가고, 이게 엄청나게 크지만서도 이게 사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업을 위한 지원 법률이 만들어지기가 힘들지. 만약에 제철 산업 같은 것도 저게 국가 기관 산업이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서산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도 만들어줘야 되고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민간 기업 산업에 이제 개입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것은 뭐 그렇게 지원을 해주든 아니든 간에 이 제철 산업체가 와 있는 그 지역은 철가루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당진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심을 때는 바람 날릴 때는 배추 이제 뽑아서 김장을 못 보니까 안에 철가루가 들었어. 요새는 어떠신지요? 요새 선생님 요새는 없습니까? 없기를 바라야 되는데. 여기 안 살아가지고.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당진이 어떤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겨내서 그래도 충남에서 인구가 그래도 늘어나는 지역은 천안, 아산, 당진, 그 서산이 이제 조금 일부 있고 계룡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조그만 데니까 대전에서 이제 대전이 땅값이 비싸니까 계룡으로다가 내려가고 논산에서 대전 가까이 오려고 하다 보니까 계룡이 조금 늘어납니다. 한 4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당진은 수도권하고 좀 가까웠고 또 이제 투자 유치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게 시승격도 되고 성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지역이 세력이 커진 것은 맞긴 맞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줄어요. 계속 줍니다. 이게 충남이 지금 220만 정도 되는데 뭐 계속 앞으로 이제 쉽지 않겠죠.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게 그때 그 보고서네요. 이게 당진시 개발위원회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했던.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여기 김통식 회장님, 우리 전병창 회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벌써 이게 2017년이네요. 그때 대전에 오셔가지고 MOU 체결도 하고 또 저희도 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현대제철에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갔다 왔습니다. 이게 쭉 다 들어보고 야, 그 쇳덩어리가 강판 되는 거 이렇게 눈에 보니까 정말 헉하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또 분진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이게. 요거는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교육시키려고 태안에 갔던 겁니다. 이게 당진 얘기가 아니고 태안. 이제 당진 이제 갈등 관리와 관계된 이제 가장 최근된 것은 이제 이거죠. 이제 산업 폐기물 대리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 정리가 돼가지고 백서까지 발간을 하시게 되겠어요. 이게 제가 김종식 위원장님을 따로 좀 만났을 때 백서 만드는데 나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진하고 다 해서 만들어놓고 내 일을 끝낼 거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김홍장 시장님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난처한 모습을 했던 것도 기억도 나고 이제 공론화 워크숍도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보시면은 당진이 굉장히 크다고요 이게.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게 산업 폐기물 처리 그 물량 규모가 광양이 많고 광양은 포스코가 있는 데잖아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이렇게 이름이 있었어요. 이게 포철, 뭐 광철이라고는 않지만 광양제철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포스코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근데 포항제철소는 원광석을 가지고 이제 제강산업을 하는 것이고 원광석.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거지요. 이게. 근데 광양은 고철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고철. 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양쪽 다 가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등급이 있는 것 같아. 예. 순도가 또 다르니까. 그래서 광양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게. 예. 그다음에 포항 뭐 비슷하죠. 이게 포스코가 있어서 이렇게 산업 폐기물이 무진장 나오는 건데 당진도 못지 않잖아요. 이게 예, 뭐 울주, 화성, 태안, 뭐 보령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는 어김없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화력발전소가 이게 탄소 배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폐기물도 같이 배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은 많이 어렵죠. 아무래도 이게 뭔가 보상도 있어야 되겠고 그 돈을 가지고 그거를 좀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산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당진 시장이나 당진시 의장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사회통합하고 연결시켜서 갈등 관리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김성현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사회통합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거든요. 통합이라는 말은 합친다는 거잖아요. 이게 융합이라는 말도 이제 여기에 연관은 돼 있죠. 조금 차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질적인 요소를 동질성을 높이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노사관계 때문에 맨날 분기 터져. 그다음에 무슨 무슨 사고가 사고가 터져. 그다음에 무슨 악덕 기업자가 무슨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안 줘가지고 막 분규가 터져. 그다음에 무슨 공공시설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더니 반대한다고 맨날 데모를 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지역이 사회통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깨져버리는 거지. 이게. 그다음에 요새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대목이 뭐죠?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 들어올 때 입국 불어. 우리 안 받는다. 난민 안 받는다. 막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색깔이 당신하고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섞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인종 갈등을 무진장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다문화 시대 외국인들이 막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니까 3대 업종도 그렇고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또 비롯되는 문제.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와서 오래 살다 보면은 지금 이뇨환 씨 보세요. 한국말 잘하잖아요. 어쨌든 저 사람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제가 3대째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고향은 순천이고요. 전라도 사투리 잘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가서 시민권을 얻어서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왜 살아? 왜 공무원을 해? 자격을 왜 받아? 내쫓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사회통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대에 우리가 또 뒤떨어져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사회통합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국민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 때 되면은 저 말이 꼭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대통령 선거 정도 되면은 국민통합을 저는 시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당진 정도 되면은 당진 지역 사회를 갖다가 여러분들을 잘 통합적으로 상생 협력적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그게 사회통합 하자는 얘기로 되는 거죠. 그게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을 이제 동질적인 것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 남의 거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계신 데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획일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른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얘기 했다고 해서 틀렸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것 뿐이지. 근데 문제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인 그 전인대 같은 그 회의에서도 보면은 난상 토론하고 할 정도로 시끄럽게 하지만은 한번 결정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누구도 이제 번복을 못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게 되면 진짜 총살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이제 잘 통합시켜주는 시스템이니까 원리상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사회통합을 잘 해나가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이질적인 것을 대처를 이주민 당연히 이사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뭐 원주민이 아니니까 배척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 인구 줄어서 좀 난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화, 소통, 대화, 협의, 합의 뭐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결정하고 높은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론을 모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무슨 뭐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해가지고 또 전문가 회의도 하고 무슨 뭐 시민 포럼도 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걸러가지고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무리 없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사회통합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데이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회통합의 지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수는 아시겠지만 1이 만점이에요. 1. 그러니까 1을 넘어가는 숫자는 없고 이제 1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그 지표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회통합 지표거든. 이게 사회통합 지수. 사회통합이 제일 잘 된 나라는 1에 가까운 거죠. 이쪽이죠. 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주로 북유럽 이쪽은 사회통합이 잘 되는 국가라고 이제 조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좀 높네. 이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종교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을 하기도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는 갈등이 신들의 갈등이 있는 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 중동에서 화약고는 진짜 이번에 뭐 지금 간신히 뭐 하루 휴전 뭐 연기 이렇게 나갈 정도니까 언제 정말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한국이 사회 갈등 지표 수준이 저 바닥에 있구나. 저 얘기는 갈등 지수가 제일 높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이게 뒤집으면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갈등 때문에 대형 국책 사업이 손실을 계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만 보시죠. 새만금 간척지를 공사를 2년 6개월 동안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결을 받고 나서 재개를 하고 보니까 손실액이 7,500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많지 않은 거더라고요. 여기 KTX 천성산 터널 뚫었을 때 1년 지연했는데 손실액이 2조 5천억이 나왔어요. 이때 혹시 기억나세요? 지율 스님. 어느 날 갑자기 TV에 스님 한 분이 예쁜 여자 스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생님 기억나시죠? 도룡령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터널을 뚫으면 도룡령이 이게 못 사는데 도룡령이 죽으면은 인간도 못 사는데 하시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마음이 동해가지고 저 공사가 1년 중단이 됐어요. 그 사이에 그 공사 끝나고 나서 그 회사에서 건설회사에서 도룡령이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탐사를 해보자 해서 생태 탐사단을 보냈더니 도룡령이 또 살고 있어. 그럼 지율 스님이 저 2조 5천억 몰아내신 것도 아니고 저 국가적 손실을 그럼 누가 그러면 감당해야 돼요. 참
답답하죠. 그런 말씀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이 소속된 그 종단에다가 2조 5천억 절 돈도 많은데 좀 충분하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간 우리나라가 이게 1년에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보셨던 것이 사회통합지수 한국 행정연구원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숫자예요. 이게 2016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별로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야를 넓히셔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도대체 어떤 분야가 제일 심하냐, 뭐 생각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시겠지만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도에 조사한 결과예요. 정부에서 조사한 겁니다. 보면은 역시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웬만한 큰 문제는 다 이념적으로다가 이게 문제를 보는 거지. 이게 어떻게 조금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 저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저걸 정치화시키지?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정치인들이 그거는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이 마음속에는 참 부지부식간에 어떤 이념적인 골이 남아 있는 거죠. 이거를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안보에는 또는 경제에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그런 문제가 막 나오게 여야가 막 서로 대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정치화되는 그런 양상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생각보다 깊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막 지금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어렵게 취직을 해보면은 다 계약직이고 전부 비정규직이거든. 이게 그러면은 정규직하고서 월급 반밖에 못 받아, 뭐 모든 보수에서 자존심이 다 꾸겨지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게 근데 또 그걸 갖다가 전부 정규직화 다 시키기도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인천공항공사가 10,000명 정규직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얼마나 막 그게 확산될까 참 궁금했었는데 크게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정규직을 하면 좋지. 근데 그걸 다 하게 되면은 기업이 견디지를 못해. 인건비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자체를 더 키워야 되는 거지 현재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위층과 서민층 이 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워낙 부의 경제적 부의 편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일반 근로자 평균 월급이 인건비가 예를 들어 150만 원인데 어디 대기업에 무슨 뭐는 연봉이 무슨 30억이니 60억이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게 연예인들 그 몸값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은 이 감각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세계적인 선수 누구의 몸값이 연봉 3천억이다. 그렇게 축구 선수 날르는 축구 선수면은 연봉이 3천억 정도 받아치는 것이 맞나? 그만큼 이익이 남다는데 남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기업, 그러니까 공무원 지금 구급 공무원이 연봉 본봉이 200만 원이 안 되니까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인사혁신처장이 연봉 3천 정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연봉이 3천이 안 되더라고. 이게 공무원이 지금 인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급 공무원 들어가면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갔다가도 이제 금방 실망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물론 일반 중소기업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은 이제 초봉이 예를 들어서 4천이다. 그러면 편차가 심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는 그래서 당지는 대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발전소 동서발전이라든가 그래도 현대철 이런 대기업에도 지역에 있는 거지만 타 지역은 없잖아요. 결국은 다 서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사가 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제가 옆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유층, 서민층, 뭐 기업가, 근로자, 기성세대, 젊은 세대 요거 세대 갈등이죠. 세대 갈등.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연금 놓고서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나이가 드신 분 연금을 받으신 분은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연금 불입액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 이게. 뭐 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게 보이지 않게 세대 갈등이 되는 거거든 이게. 뭐 수도권 대 지방, 남성 대 여성, 뭐 한국인 대 외국인 해가지고서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이해하실 수 있죠? 예. 이제 요걸 한번 보시죠. 신뢰도를 봤습니다. 신뢰도. 믿을 만한 기관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이게 2018년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요새는 좀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의료기관이 제일 높은 걸로 해서 금융, 지자체단체, 교육기관, 중앙부처, 군, 방송, 시민단체, 종교단 해서 점점 내려가 경찰, 신문, 공기업, 노조, 대기업, 법원, 꼴등이 정치예요, 정치.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의원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당연한 결과지. 아주 인정 없이도만 하죠. 근데 가장 신뢰성이 없는 직종인 국회의원, 정치인의 그 가시려고 노력은 또 부진장하시고 오면서 보니까 벌써 프랭카드 서서히 벌써 붙여놓으셨더라고 이게. 잘만 해주신다면야. 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좀 줄여가지고 사회통합 수준을 높이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치로 나온 것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전경련, 지금 한경련이 됐는데 거기서 조사한 걸 보니까 한국 사회가 갈등의 사회적 비용,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총 국가적인 손실액을 추계를 해보니까 추산을 해보니까 간접비까지 계산해 보니까 연간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 얼마 정도 나왔을까? 한 100조 정도는 나왔을까? 동의하세요? 100조? 최고가 250조야. 최고 250조고 최하가 75조야. 그러면 최소한도 100조는 100조 이상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 사회적 갈등 때문에 국가 총 손실액이 100조 이상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갈등 관리하는 것 중에 나름대로다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 100조의 그래도 일정 부분이라도 좀 해결하는데 간접적으로 내가 종사하고 있구나. 그런 좀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갈등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큰 흐름이 있는 거죠, 이게. 또 경제 성장이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고요. 아마 그 나눠드린 자료에는 여기까지는 다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명창 회장님한테 드렸어요. 여기 시간 나실 때 좀 복사 좀 해서 여기 회원님들께 오늘 이 자료를 좀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보시죠.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기관에서 주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역시 1번이 정부예요. 정부가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런 거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게. 근데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지 말고 사회통합에서 노력을 해라. 국민적 기대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언론, 교육계, 기업 이렇게 뚜렷한데 이렇게 낮아지는 데를 보면은 사회통합을 기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업에서 사회통합을 할까 이 사람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건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기들 그냥 이익만 막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노조가 사회통합에 기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법조계도 사회통합에 기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여기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갈등 분쟁이 있었을 때 거기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뭐 좌장이나 우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변호사분들이 많이 그 일을 해요. 그거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이 마음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법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해결을 해줘야지. 왜냐면 그렇게 되면 수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부인할 수 없거든요. 자기 고유 직무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변호사도 아니고 법으로 가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합의를 시켜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저희 역할은 거기까지인데 변호사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라고 제가 변호사분한테 맞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 변호사 단체 협회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보면은 율사 출신들이 무지 많잖아요.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속에는 본업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갈등 관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법도 잘 안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현실적으로 듭니다. 뭐 시민단체, 종교단체 이런 데서 좀 이런 쪽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역할을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 데이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제 한번 좀 숨을 좀 편하게 쉬시고요. 이제 좀 재미난 말씀 조금 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요거 사진 한번 잘 보시면은 왼쪽 칡나무인데 칡나무는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등나무인데 이것은 왼쪽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측 좌등이에요. 우측 좌등 이게. 요놈은 서로 반대로 새끼 꼬듯이 서로 꼬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숨 막히는 거지 이게. 갈등이라는 것이 숨 막히는 거다. 근데 어떤 스님이 도 닦으시면서 그래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서로 섞여 있는 거 전부 다 찾아보자 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헤집었는데 없더라. 보니까 칡과 등은 따로따로 평화롭게 지들을 잘 크고 있더라. 그런데 어이하여 인간 사회는 이렇게 갈등이 많고 그런 수필을 쓰였다고 하길래 이 갈등의 어원 중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창 끝이거든요. 창 끝. 요 끄트머리가 요게 창 끝 뭐라고요? 뭐 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방패 순이라고요. 이게 모순이라는 말은 강력한 창하고 강력한 방패하고 딱 닿는 순간을 모순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럼 어디가 뚫릴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가 뚫릴 것 같습니까? 그래도 창이 좀 찌르는 거니까 공격력이 있어서 뚫고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 천하의 방패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다. 서로 양립되는 가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아까 갈등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갈등 관리하면은 사회적인 분쟁, 갈등 이거 관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갈등 관리하게 되면은 정말로 식물학자처럼 등나무하고 칡나무를 관리하는 걸로다가 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갈등 관리는 모순 관리예요. 모순 관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갈등 관리를 번역해 달라고 했더니 모순 관리로 써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옛날에. 그래서 중국은 갈등은 그대로 그냥 칡과 등나무를 그냥 뜻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용어 자체를 모순이로 쓴다 그 말이죠. 참고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영어로다가 이제 conflict 이게 갈등인데 갈등은 이제 콘이라는 말하고 이제 콘은 투게더 여럿이라는 뜻이고 이제 플리게는 이제 꽝 하는 스트라이크고 이게 그래서 이제 합쳐진 말이 이제 어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콘이라는 말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콘 사이즈가 옛날에 사전인데 요새 사전을 안 보니까 옛날에 사전 다 보셨잖아요. 이게 침 발라서 이게 여러 개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이라는 말은 여러 개죠. 여러 개. 브라보 콘 속에는 맛도 여러 개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콘크리트도 시멘트, 물, 모래 이렇게 섞는 거잖아요. 근데 스트라이크니까 이게 여럿이 부딪히는 현상을 뜻하는 거죠. 이게.
뭐 딜레마란 말도 있고 뭐 우리말에 이제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근데 갈등은 서로 양립되는 가치가 동시 존재하게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이제 연구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또 많이 연구할 때도 또 가르쳐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갈등은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그런 면이 많거든요. 갈등은 막 심리적으로다가 이렇게 막 꼬이고 막 적개심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담을 할 때는 갈등 상담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저희 분야에. 근데 그분들은 이제 주로 심리학자들이라고, 심리학 하신 분들이라고. 갈등을 심리적인 상태 쪽에서만 많이 이렇게 면밀하게 이제 보는 경우지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을 사회학적으로 본다고요. 크게 본다고요. 당진의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갈등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자원 배분 문제지. 경제적으로 보는 거니까. 갈등 때문에 어느 쪽이 큰 이익을 가져가고 어느 쪽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갔구나. 자원 배분이 왜곡됐구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왜곡 현상을 갈등 쪽에서 보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행정의 입장 혹은 정책 입장에서 볼 때는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지금 당진에 환경 문제가 발생을 했어. 저 폐기물 업체가 공해 업체가 하나 유치가 되면은 나름대로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고용 창출도 되고 인구 증가도 도움이 될 텐데 그랬더니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는 막 반대를 해. 그럼 당진 시청이나 당진 시의회에서는 그걸 보고서 환경 한 가지만 보지는 않는다고요. 이게 심대하면은 이게 막 굉장히 그냥 백해무익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환경도 유발하지만은 그러나 지역 경제 효과도 있다, 고용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할 때는 여러 가지로 같이 본다 이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공무원들 사고방식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물론 환경 공무원은 조금 더 환경 쪽에 신경 더 쓰겠지. 그러나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행정은 종합적으로 보지 하나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쭉 이게 올라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예를 들면 당진 시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야말로 종합적인 거 보고 플러스 알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이제 차기 선거도 생각도 한번 또 조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환경 문제, 심리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만 가지고는 되게 어렵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객관적으로 이제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제출하게 되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걸 유치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할 때 집행부나 의회에서 결정을 할 때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이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적으로 의도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도 많으실 테고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구나.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좀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가고 조금 좀 덜 중요한 것이 좀 뒤로 가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시장이 군수가 다음번 선거로 해가지고 막 해버리게 되면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렇고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제 조금 쉬시기 전에 이것만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회 갈등이 얼마나 어떠냐 심각하다 이 말씀이고 이제 갈등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사적 갈등하고 개인 갈등하고 공적 갈등으로 나눕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사적 갈등은 내적 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갈등에서 이거는 이제 공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정으로 가게 되면 민사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민사적인 거라고 이게. 근데 공적 갈등은 이제 공공 갈등과 사회 갈등이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에 속합니다. 공공 갈등. 예, 공공 갈등은 민관 갈등과 정부 간 갈등.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저기 폐기물 처리장 지금 들어오는 바람에 쪽에서는 막 반대를 해요. 근데 막 추진을 하려고 하면 주체, 맞아 당진시라든가 충남도라든가 또는 중앙에서 산자부라든가 이렇게 행정과 주민이 충돌하는 거거든 이게. 이게 민관 갈등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메리츠 갖다 놓고서 관할권 분쟁 갔을 때 당진시와 뭐 평택이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서로 대립해서 으르렁거렸다 하면은 그것은 정부 간 갈등이 되는 것이죠. 기초 지방 정부 간 갈등이 되는 거지. 만약에 충남도하고 경기도하고 또 한판 붙었다 하게 되면은 이것도 정부 간 갈등이 되는 거고 저기 장항에 금강 하구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강물이 흘러가지고 금강물이 막 저쪽 군산 해상도시 쪽으로 다 물이 무진장 나가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쪽이 계속 숨은 개방을 못할 정도로 대펄이 썩어가는 것을 아직도 해결을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걸 한 20-30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은 서천과 군산, 충남도와 전북도가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싸우게 되면 저거 대책 없이 가는 거거든 저게. 예. 그 대신에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정부 간 갈등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예. 정부 간끼리도 잘 될 것 같아도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이게. 예. 상한금이 그 부진장 이렇게 간척지가 많이 나왔는데 뭐 몇 개, 4개 그 지자체가 관할권 분쟁 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원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예. 앞으로 심해진 갈등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계층 간의 갈등, 사회 계층, 젠더 갈등이죠. 주로 남녀 갈등을 얘기합니다. 젠더라는 것이 이제 성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념 갈등. 근데 뭐 이거는 뭐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은 확실히 좀 앞으로 심각해질 갈등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갈등, 그리고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근데 지역 갈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영호남 지역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누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19년도 자료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시고 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아까 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애 목소리를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출산율이 완전히 막 0.7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추계를 하다 보면 지구상에서 한민족이 멸종이 되는 시기가 나오는 것도 나오더라고 이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진짜. 당근님이 지하에서 통보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줄고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이제 100세까지 이제 가시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연금으로 치면 이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져 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젊은이가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식이 나를 갖다가 뭐 늙었을 때 나를 부양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사회 전체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은 그런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정년을 늘리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년을 뭐 55세에서 60으로, 60에서 65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 벌써 일자리가 줄어들 버리잖아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직격탄에 영향이 있다는 말도 있고 그건 영향을 별로 안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정년이 연장되면 저처럼 퇴직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문제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각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생활 신조 뭐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신조는 꼰대가 되지 말자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을 그냥 전략해서 쭉 해요? 예, 쭉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예. 아니 저 시간이 많이 되세요? 예. 쉬는 시간을 그냥 쉬는 시간을 글쎄요. 개별적으로 그럼 화장실을 개별적으로 가시는 걸로 하시죠. 예.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지난 자료인데 이런 데이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한 2015년 이전 기준인데 그 당시까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갈등을 뽑아놓은 거예요. 추려놓은 거예요. 부안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건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용산 지금 대통령 용산 청사 하기 전에 거기가 다 미군 기지였지 않습니까? 그게 다 넘어가서 간 것이 이게 평택 기지예요. 여기에 이제 미군 유엔사가 다 여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전 이게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이거 어떤 얘기예요? 저는 이게 조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오해 넣지 마시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청도가 그래도 보수의 텃밭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옛날 뭐 자민련도 있었고 같은 뭐 다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근데 저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행정수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저거 백지화 해가지고 성격을 바꿔가지고 뭐 국제 교육 문화도시로다가 본격 육성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사실상 행정 회복도시 저거를 철회하는 안을 내놨다고요. 그랬다가 거기서 아주 이 충청권이 아주 다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죠. 민심이 뒤집어지는 민심 이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정부를 못 믿겠구만 이제. 왜냐면 행정수도는 뭐 금방 안 되더라도 행복도시 하나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다 땅 팔고서 그러고 살자 해가지고 다 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막 팔고 사고 처분하고 이것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뒤늦게 정부가 정책을 뒤집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데모도 무진장했었잖아요. 아마 당대에서도 관광버스 타시고 가셔서 하셨을 거예요. 제가 연건 있을 때 저희도 가서 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친박연대 대표가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죠. 그 한마디 가지고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이후다가 정치 지형이 제 기억으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부 시도지사가 전부 다 진보 인사들이 다 됐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사실 없었거든. 이게 좀 섞이기는 있어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지방 의원들도 보면 다 충남도 민주당이 훨씬 많았었어요. 이게 대전 같은 데는 7석이 전부 민주당이었고 지금도 민주당이 다 7이라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단체장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이 개인적인 역량이 있으니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성향이 그렇다 이거죠. 이게 그게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행정수도 이전 이건으로 인해서 충청도의 소위 정치적인 그런 신념 체계가 상당히 이전과 달라졌다라는 기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겁니다. 뭐 동남권 신공항 건설 이거 다 지나간 얘기고 이제 결과적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공군 조종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공군 기지가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아요. 이게 비행장 있는 데는 시끄럽다고 맨날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어제도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 뭐 말씀을 뭐 길게 드릴 수는 없고 이게 아까 저기 지유수님 사패선 터널 그다음에 선승강 터널이고 그게
그다음에 4대강 사업 때문에 또 갈등이 또 꽤 있었죠. 네, 해군기지 이거 되게 시끄러웠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밀양 송전탑. 자, 요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밀양 송전탑은요 이게 신고리 원전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밀양을 거쳐서 가는 건데 밀양에서는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넘어오는 거야. 그런데 반대 시위는 극심했다고. 분신 자살도 있었고 그때 뭐 통합당인가 무슨 통합당에서 민노당인가 민주 뭐 해가지고서 할머니들 모시고 가가지고 이게 무덤 파놓고 휘발유통 갖고 가가지고 막 나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경찰이 와서 우리 잡아가려고 하면은 이 휘발유통 가지고서 여기다 불 지르고 여기서 나는 이제 땅속에 들어가겠다 무덤까지 파놓고 뭐 그런 기사를 보고서 아주 경악할 것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밀양 송전설로 지나가고 송전탑 건설했을 때 반대의 그 강도는 극심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산으로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중화도 많이 들어갔어요. 사업이. 근데 당진도 거기에 못지않게 규모가 컸는데 당진이 지금 500개 철탑이 500개라고 500개. 그런데도 그리고 농경지로 가고 다 보이는데도 그 정도로 요란하게 반대는 사실 강도는 높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충청도 사람들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공공사업을 그래도 이해를 해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충청도 기질이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쪽은 정말 극심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진 송전탑 건설이라고 않고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강도가 크지 않으니까. 아주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런 공공 갈등이 막 터졌을 때 정부나 정치권에서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했느냐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대로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이렇게 거르는 과정이 없다. 그냥 정부가 정치권에서 확 결정을 해버려. 그 얘기예요. 정부의 일방적 추진. 그럼 주민들이 당연히 반발을 해.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 쟁점으로다가 증폭이 돼요. 근데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제3의 반대단체들이 여기 개입을 한다고요. 순서는 조금씩 흘릴 수 있어도 이해 가시죠? 이게 피해보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더 심하게 반대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반대해주는 세력이 여기 따라붙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서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해경지 같은 경우에는 13년 동안 그 갈등의 세월을 겪었을 때 저도 현장 조사로 몇 번 가봤는데 진입을 할 수가 없어. 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진입 도로에 다 점거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도 사복 입고서 뒤로 돌아가고 군인들도 사복 입고 거기 출퇴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생계 문제도 있을 텐데 여기서 한없이 어떻게 몇 년씩 있나? 이거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했더니 끝나면 또 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더 큰 갈등이 또 생기면 또 우리 일을 찾아서 가셔야죠. 이렇게 들렸는데 그래도 저분이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어디서 되는 건지는 어떻게 김상임 교수님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게 외부 세력이 개입이 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도지사가 우근민 지사였거든요. 우근민 지사였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주도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지역분이 아니시면 제발 나가주십시오 하고 선언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가죠. 왜 안 나가죠? 나갈 수가 없게끔 우리 몸을 다 묶었어. 서로 연대를 하기 위해서. 다 묶었다고요. 쇠사슬로 묶고 철망으로다가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못 빠져나가게. 연대의 이름으로다가 동참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공공 갈등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해결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지는구나. 주민들이 반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게 아니야. 조직적으로 그것만 하는 전문가 장체가 있어. 마이크도 굉장히 성능이 고성능이에요. 아주. 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대포 쏘듯이 차에다가 이렇게 마이크 끼는 거 갖다가 당시 시청 앞에다가 쏴줘 버리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귀가 아파서. 그래서 태안군청이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태안군청 앞에서 하도 이렇게 확성기 틀어놓고 대보를 한중에 해야 되니까 제발 좀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은 좀 피해 주시고 좀 다른 시간에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밤중에 틀어주면 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하여간에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부 단체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보상이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 외부 단체한테 보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거는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 투쟁적으로만 거기에 같이 합세를 해주는 거라고 이게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공공기관에서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갈등은 예방이 중요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위에 보고를 해서 올라가고 계장,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올라가서 뭐 부시장, 시장 올라가는 사이에 한 번에도 걸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좀 기다려봐, 잘 돼봤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놓게 되면은 며칠 지나면 저게 수그러들으면 좋은데 수그러들기가 대단히 힘들죠 이게. 금방 하루 만에 그냥 막 사태가 비화돼 버리죠 이게. 그러면 그때는 이미 이제 가래로 막을 것을 이제 뭐 삽으로도 못 막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부 단체가 끼게 되면 장기화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변호사들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소송 끝에 결국은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생각 속에 이거 법을 하는 게 깔끔하지. 법을 하려면은 그 소송 비용 같은 거 아까 소녀탑 그때 갈 때 그 당시 시에서 그 변호사 비용이 10억 들어갔어요. 예산 책정한 게. 그 10억은 그게 공무원 주머니 돈입니까? 여러분들 내신 세금입니까? 근데 공무원들 생각이 그렇다고요. 예. 저는 공무원이 갈등 관리 노력을 한 대까지 하질 않고 그냥 법에 그냥 의존해서 푸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감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상 진짜로. 그게 좋은 게 아니겠는데 갈등 관리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않겠지만은 법으로 해결하고 말해야지. 그걸 어떻게 해?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갈등 관리 교육을 공무원부터 시켜야 된다는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공무원들 교육을 위탁을 받아서 충남도 공무원, 시군 공무원, 대전시 공무원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한 3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그거 해명을 하고 급급한 거예요. 이게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모 슬로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오늘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디 비싼 말도 있지요. 네가 꼭 그렇게 한다면은 나를 밟고 지나가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내가 죽기 전에는 눈을 감기 전에 안 된다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엔 전주시에 저쪽 전북 전주시 끄트머리에 육군 3호 사단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허벌판 전주 끄트머리 있었다고. 근데 전주시가 수평적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부대 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섰어. 부대가 뭐 보안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쪽에서 인근 상권에서 당신 부대 때문에 지역 발전이 안 되고 우리 생존권에 문제가 되니 부대 제발 떠나주시라고 데모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부대가 사실은 슬슬 움직여가지고 시가지 중심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나라를 지키려면 부대는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옛날에 뚝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맞아 군사 시설 보호구역 이런 관리 또는 군과 행정 일반 지자체 간의 협의 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왜냐면 군은 국가 업무고 지자체는 지방 업무니까 이 공무원들끼리 서로 협의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협조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허가를 막 내주고 하다 보니까 부대 앞까지 빌딩이 올라가니까 그 빌딩에서 사는 사람은 부대 안에가 다 보이면 이게 부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어느 날 부대는 제발 떠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 나가니까 상역군이 등장을 했어. 그리고 장성국을 틀었어. 그게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떤 신문의 사설에 대모를 해도 이럴 수가 있냐. 군인들한테 죽으라고 장성국을 틀어주는 대모군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다. 이런 사설이 난 걸 제가 보고서 참 가슴이 막 이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상여 많이 나와요 상여. 그래서 상여는 내가 죽어야 오늘 해결됐다라는 결의 표시는 좋은데 너무 극렬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한다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아도 보십시오. 소송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패소한 사람은 다 물어줘야 돼. 변호사 비용서부터 모든 거를. 그리고 두 분은 죄송하지만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라고. 서로 간에 대화 타협 조정은 없다고. 변호사도 각각 붙어가지고 서로 이기기 위해서 한쪽만 도와주는 것이지 합의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우리 일거리가 생기지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겠죠.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영업 활동을 하는 건데, 직무 활동을 하는 건데. 근데 갈등관리 하는 입장에서는 법으로 가게 되는 것은 최악의 마지막 선택이다. 그렇게 쉽게 법으로 저만 하더라도 소송하는 자식 낳지도 말라고 했다는 소리 저도 어렸을 때 듣고 살았거든요. 선생님 듣고 들으셨죠? 근데 요새는 뭐 그게 밥 먹듯이 가니까 하여튼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소통되고 서로 간에 양보고 이런 것은 없는 거라고. 강제 조정이니까 그거를 공무원들은 그게 깔끔한 해결이지. 다 예산 세워놨어. 그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나 싶기도 하고 그거 다 우리 혈세로 하는 건데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돈도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자 이제 한숨 좀 쉬시고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이해가 가신지 모르겠네. 예.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갈등관리 학회 연구원에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노력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법을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해요. 이렇게 맞아 정부 입법을 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원 입법을 할 수밖에 없어. 의원들이 이제 의원들이 법 만드는 것이 고유의 직무니까 입법부니까. 그래서 이제 이명수 의원님 이제 모시고서 이제 했어요. 이분이 이명수 의원이신데 이분 모시고 2번 했었습니다.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의원 그걸 이제 2021년도도 했던 그겁니다. 이게 코로나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갈등관리 법이 현재 없어요. 이게 아니 갈등관리가 이렇게 심각하고 나라 전체로 난리가 나는데 법이 없다고? 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 법은 없고 대통령 규정이 있어요. 대통령령만 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다가는 지위가 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약하죠.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법이 없으면요 행정 조직에 법정 업무가 없어. 갈등 관리가 필수 행정 업무가 되지 못해. 지자체장이 갈등관리 조직 만들어서 해봐 하는 데도 있고 그거 다른 거 해야 돼. 표 많이 나오는 거 해야 돼. 이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력이 없어진다고 이게.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규율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이게 법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그냥 사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제대로 갈등관리 체계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주는 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찬동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명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갈등관리 법이 2007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법안이 해결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통과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가 폐기 끝나가지고 임기 만료 폐기, 자동 폐기예요, 자동 폐기. 지금 살아있긴 해요. 지금 계류 중인데 이거 내년도 총선 끝나고 이제 6월달, 4월달 총선 끝나고 6월달까지 안 되면 이거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사람 다 바뀌고 막 지금 뭐 의원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꼭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18일 날 이제 저희는 한번 했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그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하고 이명수 의원 여당 왜 이제 여당 의원하고 야당 의원이 같이 오냐면은 같이 공동 발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법안 통과가 쉬워. 그리고 누가 봐도 여야 간에 싸우지 않는 법안이니까 이 갈등관리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좋고 또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문을. 저희 할 때는 이명수 그러니까 아산 갑 사선 의원하고 국힘하고 그다음에 박완주 천안 을인가요? 을 삼선 하고 근데 이 양반이 또 나중에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지금 무소속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때는 공동으로 해서 했어요. 싸우지 마시라고. 여야 간에 싸워가지고 법안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태반이니까. 그래서 이건 9월 18일 날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했던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가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것이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야당이 이명수 의원하고 이쪽은 이제 둘을 붙였더라고요. 송재호 의원은 이제 제주시 제주도 갈등이 많으니까 그 양반이 이제 나섰고 이제 김종민 의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의당의 이현주 누군가 의원 한 분하고 여자분하고 해가지고 이제 공동으로다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제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돈도 세미나 비용도 거기서 된 거예요. 저는 토론만 하러 갔는데 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 중에서 행정 포커스라고 이렇게 얇은 격월간지의 특집으로다가 갈등관리 기본법 왜 필요하냐 해가지고 정부 자료된 정의를 만든 겁니다. 그때 제가 의견을 낸 것이 여러분한테 와 있어요. 이게 이명수 의원 했던 것은 여기 있고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갈등관리 법제는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현재 규정만 갖고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명수 의원님은 두 번이나 벌써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힘은 들고 지치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그분이 사명감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2년 전에 요걸 했었어요. 이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계룡시에서 보십시오. 계룡시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 사업을 했는데 하나는 계룡시 갈등 인식도 조사 연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통합을 위한 계룡시 민군협력 실태 분석을 했거든요. 계룡시가 계룡대가 있는 민군협력 도시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그건. 근데 이게 계룡시 집행부로부터 저희하고서 한 것이 아니고 계룡시 의회하고 온 거예요. 왜 거기서 의회하고서 왜 일을 했지? 계룡시 집행부가 움직이질 않아. 갈등 관리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사회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도 솔직히 얘기로 별로 없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해 의원 중에 한 분이 좀 뜻이 훌륭하신 여자 의원님이 조여 봅시다 해가지고 의회하고 온 거예요. 이게 의회하고. 의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지? 그거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의원들은 정책개발비가 없었어요.
그냥 의정비만 받고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지만 그 정책개발비를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5천만 원 이상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은. 근데 지방 의원들한테는 정책개발비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때. 2020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1인당 500만 원씩 기초는. 광역은 아마 더 좀 많을 거예요. 광역은.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못하니까 의원 4명이 합쳐서 의원 4분이 합쳐가지고서 우리 저기 한국갈등관리협회가 계룡시 갈등 인식도 조사를 한번 하면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집행부 안 한다는데 우리가 한번 해줄까?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회의에서는 계룡시가 계룡대하고서 민군 협력을 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회통합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냐? 계룡시 집행부 안 하니까 우리가 해주자 해가지고 2단계로 한 거예요 저게. 그때 사회통합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요거를 일부러 한번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의회가 했다라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이 훌륭한 일을 한 것이지만 어찌 보면 집행부가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집행부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의원이 했다 그 말을 되는 거라고 이게. 저기 직무유기라는 말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 심한 표현 같고 하여튼 집행부가 노력을 게을리한 건 맞지요. 이게. 여기 하나배 의원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재선 의원인데 이분이 하셨어요. 요 사진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013년도 시절 얘기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2013년도면 지금부터 10년 전 아닙니까? 요새도 조금 그런 얘기가 좀 약간 나오는 듯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금산군이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다가 이제 서해안으로 빠져나오니까 결국 홍성과 예산 접경지구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충남도청은 홍성군 홍북읍이고 그 다음에 도의회는 예산군 삽교읍하고 이렇게 맞춰놨다고 딱 경계선에다가. 그래 거기가 내포가 된 거예요. 중심이 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산에서는 야 우리가 제일 가까웠는데 도청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는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전으로 우리가 편입하면 어떨까라고 어떤 정치인이 불을 지른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금산읍에 크지도 않은 금산읍에 플랜카드가 600장이 붙었어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제 금산은 이제 대전시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하여튼 뭐 그런 건이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시점으로 보면 제가 충남연구원에 있으면서 재직하면서 이제 2년 오면 저가 퇴직할 때인데 금산 그걸 보다 못해 학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제가 현직에 있었는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충남도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도 용기를 내서 학회 우리 박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갈등관리 학회 이름으로 제가 회장인데도 그래서 그날은 가서 저기 개회사도 못하고 개회사도 못했어요 그때. 개회사를 하면은 저쪽에서 막 시비 올까봐 반대하는 쪽에서 이해 가시죠?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파악을 해봤을 때 금산은 대전이 떠나게 되면은 도청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막도 없어질 뿐더러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뚝 떨어진 지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우리는 어려울 거다. 그럴 바에는 대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접을 잘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발표를 시키고 토론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세요. 대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징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기분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은 금산은 농업지역이다 이거야. 그럼 대전시는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농업 예산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충남은 농업 예산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거예요. 농업지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차라리 금산군은 충남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대전이 들어갔다고 해서 더 받을 거 없다. 오히려
오히려 쓰레기 처리장만 늘어날 거다. 그거 알고서 하시오.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 그걸 객관적으로다가 이렇게 발표와 토론을 시킨 거예요. 이제 판을 깔아드린 거지. 충남도청의 담당 국장, 다장 이런 양반들이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를 공격을 해가지고 제가 연구원에서 연구는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전화받는 하고 아주 하루 종일 아주 시달렸던 걸 기억이 나는데 박사님 그거 벌렸다가 저 모가지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소리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시죠 했다가 하지 말자고 했다가 뭐 아주 뭐 그 같은 시작한다고 한 달 전에 시작한다고 해놨다가 한 달 동안 아주 저도 죽다 살았습니다. 근데 저걸 했는데 세미나 끝나고 나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의 뜻이 뭘까요? 내막적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도의원을 2번 하셔서 3번째 떨어지신 분이 도저히 상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판을 바꿔서 아예 대전시 금산구 들어가 버리면은 차라리 대전시의원을 광역의원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저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삼선 군수를 튼튼하게 하셨다는 양반한테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군수를 갖다가 대전시로 들어가서 판을 바꿔서 하자는 분도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타임카드가 걸게끔 막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거였거든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소통, 공개, 조사, 여론 수렴, 협의체 구성, 합의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주민 선택까지 가는 이 과정을 왜 않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거 임박해서 이렇게 왜 정치화 시키느냐. 그거를 하지 말자 라고 찍었어요. 요거 여기서 이제 사람 있을 때 제가 저쪽에 있었거든요. 저도 좀 기념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생도 좀 했는데 그래도 회장인데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저도 좀 숟가락 하나 얹히고 싶었는데 꾹 참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양반이 이거 벌렸구만 하고 갈까봐.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이게